자, 안녕하세요. 화학, 일반화학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화학의 기초죠. 뭐냐, 1장은 말 그대로 그냥 교양 삼아서 들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소개를 하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가 화학의 개요죠. 화학을 배우면서도 화학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다루는 학문인지 뭐 파악을 하고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 드리자면요. 일단 원자 수준에서 다른 원자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원자 주변의 전자들의 운동에 포커스를 맞춘 학문이 바로 화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화학을 전공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화학이라는 과목은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주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거동이 변하게 되면서 원자 사이에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고 몇 개가 이동하고 뭐 어떻게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바로 화학이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은 것이 그 원자 자체가 뭐 변하거나 그런 일들은 핵화학 외에는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자 자체의 원자 핵은 변하지 않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바뀌게 되고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 사이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학을 물질의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 그 물질들이 바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세상의 규칙성하고 그다음에 그 성질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화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화학을 제대로 하려면요. 측정 단위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SI 유닛을 여기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SI 유닛. 국제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질량은 보통 킬로그램 단위 내지는 그램 단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분, 시, 뭐 이런 것들을 쓰겠죠. 온도는 주로 이제 켈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류는 암페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암페어 같은 경우에는 1쿨롱의 전하가 1초 동안 흐르는 세기를 1암페어라고 하죠. 예,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 단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몰 단위,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도의 경우는 칸델라라고 하는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화학에서는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단위별 접두사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라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렇게 10의 지수승 형태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단위들도 역시 그리고 이제 이게 과학적 표기법이죠. 이 10의 지수승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런 방법들 숫자를 그냥 단순히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 몇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이기 때문에 이 표기법들에 좀 먼저 익숙해지셔야 일반화학이 좀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단위 및 이 단위별 접두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의 몇 승인지 펜토, 피코, 나노, 마이크로 이런 단위들이 되게 자주 등장할 테니까요. 좀 잘 익숙하게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은 어쨌든 실험의 학문이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는 그런 학문이라서 측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때 측정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 한마디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몇몇 용어들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가 정확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밀도라는 게 있죠. 정확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측정값이 참값에 가까운가 그 내가 측정한 것이 오차가 없이 얼마나 실제 값에 얼마나 가까운가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정확도고요.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수치가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비슷비슷한 측정값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그 실험의 재현성, 요거를 같은 실험을 했을 때 같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이제 정밀도라고 부르게 되죠. 사실은 정확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밀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정밀도가 떨어져 버리면 이 실험이 그다지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밀도가 높으면 오차를 보정하는 순간 완전히 대부분의 값들이 다 참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험은 정확도보다는 정밀도가 높은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연 오차라는 거 하고요, 개통 오차라는 게 있죠. 우연 오차는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나타나는 오차. 그러니까 뭐 똑같은 눈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읽으면은 이게 10.1인데 내일 읽으면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읽으면 9.9로 읽히고, 자기도 모르겠어요. 원래 정확하게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측정값이 조금씩 흔들리는 이런 오차들을 우연 오차, 이렇게, 그러니까 참값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날 확률이 같은 오차, 자신도 이게 오차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오차들, 이게 바로 우연 오차고요. 그 다음에 개통 오차 같은 경우에는 측정값이, 이게 원래 정확한 값은 10인데 맨날 읽을 때마다 10.1, 그 다음날 읽어도 또 10.1, 계속 약간 양 또는 음으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오차가 발생해요. 그거는 역시 보정을 해주기만 하면 참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개통 오차는 얼마든지 수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오차들, 그걸 개통 오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뭐 우연 오차, 개통 오차를 아무리 없앤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는 조금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을 유효 숫자를 이용해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효 숫자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효 숫자 규칙을 보자, 그 얘긴데요. 0이 아닌 정수는 모두 유효 숫자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정수예요, 정수. 자, 그 다음에 0이 유효 숫자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걸 보면요. 숫자 중간중간에 있는 0은 다 유효 숫자입니다. 단, 뭐 그냥 의미 없이 뭐 100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이 앞에다가 단위를 하나 더 써서 0을 하나 이렇게 써서 이런 거는 유효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숫자 중간에 있는 0은 유효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숫자 오른쪽에 뒤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소수점 위에 있는 이 오른쪽, 소수점 밑에 있는 거는 유효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소수점 위쪽에 있는 이런 숫자들은 사실상은 유효 숫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수점이 없는 경우에 그냥 100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거는 0은 그냥 단위만을 뜻하는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유효 숫자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수점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0이라고 쓰고 뒤에 숫자가 없어도 이거는 유효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숫자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소수점을 포함하는 숫자의 오른쪽에 있는 0은 유효 숫자에 포함을 시켜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수 하나가 더 있는데, 완전수는 뭐 이런 거죠. 실험을 3번 했어. 그럼 3이라는 횟수, 이런 것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항상 변함이 없는 숫자죠. 이런 것들이 완전수. 아니면 뭐 파이 값, 우리가 딱 뭐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값들 있죠. 그냥 불변의 어떤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완전수는 전부 유효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계산에서 유효 숫자를 맞춰서 계산할 때가 제일 좀 까다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 시의 유효 숫자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제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정밀도가 낮은 측정값, 다시 말해서 유효 숫자가 제일 적은 숫자, 곱셈하고 나눗셈을 하고 있는 그 숫자들 중에서 유효 숫자가 제일 작은 작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유효 숫자 개수와 같은 값을 유효 숫자로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의 유효 숫자는 계산에 사용한 값 중 가장 정밀도가 낮은 측정값의 유효 숫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적은 유효 숫자를 가지는 값의 유효 숫자가 곧 계산 결과 값의 유효 숫자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2.354 곱하기 1.2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기는 유효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서는 하나,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계산값이 만약에 얼마 해가지고 몇 점, 몇몇 길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만 유효 숫자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곱셈이나 나눗셈에서는 가장 적은 유효 숫자를 가진 숫자가 그 결과값의 유효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덧셈이나 뺄셈에서는 유효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계산 결과는 계산에 사용한 값 중 정밀도가 가장 낮은 특정값,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곱셈이나 나눗셈에서랑 마찬가지로 유효 숫자가 제일 작은 그런 것들의 유효 숫자 개수가 아니고요. 소수점 아래 숫자의 개수가 같으면 돼요. 이번에는 소수점 아래 숫자 개수만 같이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수점 아래의 유효 숫자를 가장 적은 소수점 아래 유효 숫자를 가진 수와 같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효 숫자가 2.5, 4,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100.1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만약에 더했어요. 더하게 되면은 이 소수점 아래 이건 4자리나 있지만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여기까지만 이제 유효 숫자로 치부해서 그 다음은 다 반올림으로 또는 버림으로 잘라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덧셈하고 뺄셈.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에서는 전체 유효 숫자 개수를 가장 적은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던 그 숫자의 개수에다가 맞추는 거고요. 덧셈이나 뺄셈은 소수점 자리 숫자를 맞춘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비교적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반올림할 때도 규칙이 있어요. 무조건 다 잘라버리거나 다 반올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계산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때는 일단 뭐 이런 거 있죠. 1.0547283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요거 곱하기 1.354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더 적죠. 그럼 여기서도 잘라가지고 계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놔두시고요. 이것도 그대로 놔둔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해요. 그러면 뭐 1. 얼마 해가지고 길게 나왔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 숫자를 그대로 최종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모두 놔둬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값, 그 맨 마지막에 나온 결과값을 이렇게 4개의 유효 숫자 가지는 걸로 딱 반올림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때 반올림 할 때도 주의하실 점이 5, 4, 8, 3, 9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잘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9가 반올림돼서 여기 4가 여기 4라고 합시다. 9가 반올림돼서 5가 되면 5도 또 반올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보지 마시고 유효 숫자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 오른쪽 요 숫자 하나만 보세요. 그 다음 숫자가 뭐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마지막 결과를 얻을 때까지 모든 숫자를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에 반올림을 하는 거고요. 반올림 할 때는 마지막 유효 숫자의 첫 번째 오른쪽 숫자만을 반올림에 사용해야지 그 옆에 숫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반올림해서 반올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점들만 좀 잘 주의하시면은 유효 숫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딱히 뭐 크게 물어볼 일은 없죠. 그렇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종종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규칙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유효 숫자를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단원에서 물질의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물질의 분류 이렇게 되면 이제 순물질, 혼합물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죠.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들,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 그 다음에 혼합물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섞여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순물질은 화합물이 있고요. 화합물이라고 한다면은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서로 화학 결합을 해서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들, 그걸 다 화합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들의 경우는 비금속 원소들이 서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독립된 객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전부 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도 한 가지의 단일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호돈소 물질, 뭐 대표적으로 H2, O2 같은 일반적인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호돈소 물질이다.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호돈소 물질이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화합물이나 분자나 호돈소 물질은 다 단일 성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가 불가능한 거죠. 단일 성분은 어떻게 분리해요? 똑같은 성질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순물질. 근데 혼합물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섞여 있는 거라서 이렇게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들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거라서 각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뭐 균일 혼합물, 그러면 소금물 이런 게 있죠. 소금물. 그럼 이건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건데 팔팔 끓여가지고 물만 따로, 그 다음에 증발돼서 남는, 물이 증발되고 남는 그 고체들, 그게 소금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잡곡이 잔뜩 섞여 있는 이런 종류들을 이제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하나 알갱이 크기로만 해도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혼합물은 분리가 가능하고 순물질은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물질들을 이제 또 분류를 하자면은, 아이고, 일단은 내용은 여기까지였네요. 분류를 한 그 더 세밀한 분류한 부분들은 2단원에 아마 또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1장을 아주 간단하게, 1장에서 뭐 다른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줌달 교재만 딱 보더라도 1장 내용이 꽤 두툼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는데, 사실상 시험에 직결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굳이 알아둬야 된다면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정도, 이 정도만 간략하게 추려서 정리해 두셔도 1장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2단원을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